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앵커가 진행하는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최고의 앵커가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워서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앵커가 땜빵을 좀 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최경영 앵커가 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이야기 보따리 잘 풀어달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오늘,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정치 분석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야, 너 잘했어, 괜찮아 이런 얘기 해주시면 제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순서가 체격 순이에요, 나이 순이에요, 인간성 순이에요, 뭐예요? 머리 크기 순 같아요. 아니 본인이 소개 머리 크기 머리한테 순이야? 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생김의 순인가? 그냥 되는 순으로. 되는 순으로? 되는 순으로. 일단 나이는 제가 여기서 제일 많죠? 예? 아니죠. 내가 아니에요? 아직 노영희 변호사께서 제일 어리고 그래요. 네, 제일 많고 네. 그렇죠? 그런 걸로 하시죠. 네.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진실을 말해줄 것 같아요. 어때요? 뭘로 하든 제가 꼴찌여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불리해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젊은 거는 꼴찌가 아니지. 일단 지적인 면에서 제일 안 좋은 순으로 앉았다라든가 이러면 자기가 1등이 되는 건데. 가장 지적이야. 뭘 얘기하다 하여튼 제가 불리해서. 아, 그래요? 당황스러운 질문을 너무 성국같이 하시죠. 좀 당황스럽네. 네. 난 저런 반응은 좀 생각하지 못했거든. 아, 정말 저분은 대단해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맞춰가는 거지. 아니에요. 사실 잘 맞아요. 제가 저분의 평론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좀 길긴 한데 얘기 듣다 보면 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저런 측면을 날카롭게 딱 지적해 주는구나. 역시 김민하는 천재다. 왜 최경영이 편애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제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김성환을 편애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도 편애하지 않는 김성환을 내가 챙겨야 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인연이 있거든. 네. 자, 오늘 방송 한번 해보죠. 요즘도 뭐 명태균 게이트 아주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급감할 때까지 정말 난리 날 것 같아요. 지금 이 녹취들이 계속 공개가 되면서 이 경쟁이 붙었어요, 기자들이. 근데 나오는 내용마다가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에서 부인하는 거하고 다 반대잖아요. 걔네들 다 거짓말하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명태균 씨도 지금 전부 다 자기 목소리로 나온 거를 다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인데 그 누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파겠습니다. 자, 대선 당시 미래한국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 세상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전계환 평론가의 마음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건 나온 다음에 종횡무진 다니면서 취재를 열심히 하고요. 속보, 그다음에 인터뷰 아주 그냥 다른 데서 절대 못하는 이걸 지금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뉴스사파가 보고서 내용을 가공 요약한 명태균 메모장을 입수했다고 하는데 저 이 명태균 메모장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 텍스트 문서로 된 건데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있고요. 500자 분량의 텍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어떻든가요? 통상적으로 이게 정치권에서 보고할 때 많이 만드는 뭐 텍스트 문서인데 통상 이게 누구한테 보여줄 때 많이 쓰느냐? 시간 없는 후보한테 직접 갈 때 많이 쓰죠. 아, 이런 거는 대부분 후보자들은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들춰서 읽을 시간이 없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선거를 해보고 후보협회 다녀보면 통상 구두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후보님 9차 보고서가 있는데 요점은 이렇고 요점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한 번에 볼 수 있는 텍스트 한 장짜리 보고서 이게 늘 후보한테 가는 공산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측컨대 명태균 씨가 이 9차 보고서를 집약한 텍스트 문서를 작성을 한 것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용이 아닌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보고하는 아주 중책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문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보게 되면 공표 및 보도 불가 자료 미래한국연구소 자체 면밀조사 9차 지금 무선 RDD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5,016명에 대해서 이제 했다. 이러면서 후보 지지도, 당선 가능성, 단일화를 유리한 후보
사전투표 참여 여부, 정당 지지도, 그다음에 이 면밀조사 9차 중에서 사전투표 참여자를 또 따로 떼어서 사전투표 참여 응답자 남녀 2,796명, 이분들을 또 가중치를 또 따로 줘가지고 후보 지지도를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내고 당선 가능성, 뭐 단일화를 위한 후보, 정당 지지도 이런 것들을 이제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얘기를 하죠.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려고 했다가 아까 좀 전에 본 게 그 여론조사 보고서예요. 이후 전화로 텍스트로도 만들어서 카카오톡으로 달라고 했다. 어딘가에 보고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이거는 그래프 다 빼고 그냥 한 장짜리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말씀하신 그 보고용 파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걸 했는데 이 사실은 그 통화 녹음도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보고서는 그냥 하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지금 있는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는 아니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자기 목전 앞에 와 있잖아요. 자기 네.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무조건 사람이- 부인이다. 네, 지금 부인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료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바로 녹취록 그거예요. 내용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녹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 휴대전화에서 자연스럽게 녹음이 됐던 게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본인은 다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마 자기도 당황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인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2022년 3월 8일 6시 35분에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가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보고서는 그냥 하고 그 보고서 그다음에 텍스트 있잖아 텍스트 네 거기는 100분율로 해서 계산해줘 그 텍스트는 금방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전체 합이 100이니까 나머지 무응답 이런 것들을 프로테이지별로 다 넣어주면 된다. 그것만 해달라. 그러면 100분율로 다 계산을 해서 주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요. 이거는 대통령에게 그냥 직보하려고 이 한 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뭐 이제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9차 보고서가 대선 투표 전날이에요. 3월 8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 9차 보고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었을 거예요. 다만 명태균 씨가 본인이 9차라면 8번을 더 했다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와 긴밀하게 보고를 했었고 결국에는 마지막 방점으로 당신은 이긴다.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최종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명태균 씨가 점점 좀 말하자면 못나지고 있다. 못나지. 예, 처음에는 뭐 대단히 뭐 본인은 그 자존감이 높고 뭔가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라고 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짓 해명은 없이 동문서답은 했지만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그냥 거짓말을 해요. 아 본인이 바보입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보고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뭐 허장성세를 직원한테 하면서 그렇게 참 한가하게 살았다. 본인 말이 거짓말하면 참 한가하게 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김성환 평론가서 얘기한 대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제는 어떤 뭐 방어권 차원에서 거짓말을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 근데 이 보고서 만든 시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3월 8일이잖아요. 3구 대선이잖아요. 대선 하루 전날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 건데 후보 입장에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거기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굉장히 피가 마르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대선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선 깜깜이 기간이 3월 3일부터 들어갔거든요. 근데 3월 3일 날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상막하인 상황에서 안철수하고 단일화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엄청나게 궁금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전략회의라는 이름으로 캠프 내에서 이 보고서가 올라가 가지고 얘기가 됐다고 하면은 그건 뭐 이철규나 누구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강혜경 씨 녹취 내용이나 주장을 보면 이철규나 이런 사람하고 연결됐다고 한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궁금해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여론 흐름을
0.73%였으니까 결국은 두 후보 간의 차이가 그 사이에 있었던 여론 흐름을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그 이전부터 기대해 왔기 때문에 명태균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그 신용환 교수한테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보고서 파일이. 그리고 그 교수 신용환 교수한테 나왔다라는 거는 그 3월 9일 아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어쨌든 뭐 그걸 공식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 회의에서 다른 보고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 보고서는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돌린 여론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전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여론조사를 돌릴 때 그 아침 회의에서 무슨 논의를 할 거다라는 걸 알고 돌렸다라는 결론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르게 되고 그러면 그날이 대선 당일인데 아침에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 나왔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날 해야 될 일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는. 근데 그날 투표하는 날이니까 그렇죠. 뭘 논의를 해야 되냐면은 최대한 투표시키자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날은. 그리고 투표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디 어느 계층 누구에게 어떻게 조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간다. 요거를 논의하는 거고 저 보고서의 내용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간에 이긴 거다. 그리고 그런데 5,000명 샘플 가지고 여론조사 돌려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러면은 본투표에서 우리가 조직을 충분히 하기만 하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다. 그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당선 확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최대한 우리가 조직하면 이긴다. 요 회의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보고서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 텍스트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요거 텍스트는 그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용도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텍스트 파일은.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회의 자료를 들고 있었잖아요. 네. 텍스트 파일을 별도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텍스트 파일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은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봐야 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저거는. 이 보고서는 PDF 파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 눈 안 좋아가지고 이걸로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PDF를 이걸로 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젊은 나이에도 노안이 왔습니다. 저 30대 네. 후반에 이미 와가지고 이 40대 초반인데도 노안이 와서 안경 맞추는데도 힘들고 얘기가 또 딴 데로 올라요. 네,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네. 이런 원래 삶을 얘기를 돌아와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도 이제 바쁘셨던 분한테 보고하기 위한 목적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의심되는 거는 요렇게 텍스트 파일 PDF는 가공하기가 어렵고 텍스트 파일은 가공하기가 쉽거든요. 텍스트 파일 수정하는 거는 뭐 쉽잖아요. 저거 가공하기가 매우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가공하기가 쉽고 공유하기가 쉽습니다. 요거. 그래서 저만의 의심은 요것이 제가 볼 때는 뭐 받은 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리기도 좋은 형태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좀 들어갔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본투표 지금 사전 투표에서는 우리가 졌기 때문에 본투표하면 이만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런 거 약간 그대로 넣으면 티나니까 앞뒤 잘라가지고 받은 걸 약간 숫자만 딱 넣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막 돌리면 사실은 이 텍스트 파일이 그렇게 활용하기는 좋은 거거든요. 지금 맞아요. 네. 딱 그 말이 딱 맞는 게 사실 이게 9차 면밀조사 보고서잖아요. 이 9차 면밀조사 보고서를 그 신용환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날 캠프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사전투표 참여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성향을 딱 비교를 해가지고 아직 안 한 사람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투표 동료를 이런 식으로 하자 이 작전을 짰었대요. 근데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그때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강한 민주당 성향인 사람으로 보수 쪽에서 분류를 한다고 하던데 강한, 약한이 아니고 강한. 네. 그래가지고 종편에서 잘 섭외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어디서 제가 후문으로 듣기도 오늘 했는데 우리 다 억울한 얘기 다 합시다 오늘. 네. 제가 왜 기억나냐면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격차가 좀 벌어졌었어요. 네. 중간에. 그러다가 거의 대선일 가까워졌을 때 막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딱 달라붙었다. 이제 누가 이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붙었다.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깜깜이 기간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선 캠프나 아니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참모가 누구였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예요. 왜냐하면 그 서울의 소리에도 나오잖아요. 당시 종로에
그 핵심 참모하고도 제가 몇 번 밥을 먹기도 했었는데 종로 사무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대선 캠프 사무실에 서초동 사무실이라고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김건희 여사가 만든 거예요. 거기에 검찰 관계자 콘텐츠 그거 아니에요? 네. 그 사무실에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시피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최고의 참모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뭔가를 대통령한테 코치를 하거나 얘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받았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좀 가장 높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가 파일을 전해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참모라고는 하지만 대선 기간 동안에만 결합된 사람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완전히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윤 대통령 다닐 때 뭐 선거 캠프나 아니면 연설이나 이런 장면이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확 가버리잖아요. 막 네, 네. 화를 내고 그랬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원래 지금도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선 마지막 전략 회의일 수 있는 회의에서 네. 참모들을 쫄 필요가 있었겠죠. 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지시를 후보가 내려야 막 네. 캠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용도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네. 명태균 씨한테 그 파일을 별도로 요약 정리해서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텍스트만 해줘. 일단 윤석열한테 보고하게. 그 싱크 한번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그 오늘 빨리들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저 문자가 왔네. 알겠습니다. 지금 2,200개 지금 찾거든요. 예? 2,200개 정도 찾거든요. 한 예, 2시 보고서하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그 다는 게 아니고 네, 보고서는 그냥 하고 네. 그 텍스트 있잖아. 텍스트. 아, 텍스트. 아, 네, 네. 거기는 그 백분율로 해서 계산해 줘야지.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그냥 놔두는 거고.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백분율로 다 계산해 줘. 네, 네, 네. 숫자들을. 그럼 금방 하겠죠. 그럼 네. 그 텍스트만 이제 보고서 놔두고. 네, 들으셨죠? 저 말이 바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말이 명확히 지금 들어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제 이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그 얘기를 처음 꺼냈던 신용환 교수와 뉴스타파를 고소했답니다. 네, 봤습니다. 기사에 봤고. 아니 그러면 실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면 말하면 되지 뭐 고소까지 하죠? 거기서 무슨 허위 사실이 있다고? 일단 이- 명예가 어떻게 훼손된다고? 이 신용환 교수 입에서 나올 여러 가지의 그 좀 불리한 어떤 증언을 막으려는 네. 일단 조치인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늘 생각하면 그게 거의 맞아요. 먹구름이 끼면 비가 와요. 겨울에 오면 눈이 오고요. 비슷한 겁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것들이 윤석열 총장이 문자 기다린다. 그다음에 다 됐고 100번일로 해서 텍스트 만들어. 네네네. 급한 거예요. 보고서를 보게 한가하지 않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한 게 일리가 있는 이유가 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부부를 보면 그냥 한 몸이에요. 경제 공동체까지 모르겠으나 정치 공동체는 분명하다. 부부니까 뭐 경제 공동체 당연한 거 뭐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부터 지금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데까지 본인이 계속해서 대통령도 만들고 국정도 같이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당시에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씨와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씨에게 직접적인 전달이 됐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에게 후보는 바빠요. 아. 후보는 바쁘기 때문에 몇 번을 만나서 이런 이 명태균 선생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을 것이고 네.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거짓말 아닌 거짓말, 팩트에 근거한 거짓말해요. 네. 이 사람을 명태균 씨를 대선 후에 나는 본 적이 없다. 연락 끊었다. 그런데 본인 배우자는 경선 달래려고 경선에서도 뭐 이후에 본 적이 없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라는 본인의 배우자가 달래려고 연락한 것 같다. 라는 데서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지금 보면 2024년 공천까지 계속 명태균 씨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당시에 이 보고서는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가서 공산이 크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아서 남편에게 줘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남편- 지시를 한 거죠. 이래서 이런 조치를 하십시오. 그럼 남편이 그러면 그것을 이철규에게 준 거예요? 이철규에게?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럴 공산이 크다고 봐요. 근데 왜냐면 그러면은 어떻게 아니. 고소를 왜 해요? 뭐가 잘못됐다고? 뭐 잘못된 건데 입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아, 너 이제 더 이상 떠들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왜 이거 자꾸 캠프에서 내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고마해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단순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통해 가지고 전달해줬다기보다는 아예 김건희 여사가 캠프를 움직였어요. 아, 자기가 그 캠프를? 총괄했어요. 그러니까 캠프를 그러니까 서초동 사무실을 총괄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초동 사무실을 총괄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그 뭐랄까 긴밀한 내용은 그 서초동 사무실에서 주로 공유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서초동 사무실에서 그걸 총괄한 김건희 여사가 네. 이쪽 종로 쪽이나 공식적으로 결합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 참모라고 공식적인 직함을 달고 있었던 사람들을 좌지우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통해서 갔다기보다는 바로 아마 전달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회의 자료를 올려요. 그게 바로 전달하고. 대통령 거칠 필요도 없다. 거칠 필요도 저희가 볼 때는 없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한다고 하는 거를 그 캠프에 다 있었던 아니까?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해요. 그리고 그 메모장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다 분석할 능력은 없잖아요. 솔직히 해놓고. 왜 그래? 그 똑똑한 분이 뭘 그 왜 보고서까지 다 모르겠어요. 주면 그거 네. 알겠어요. 더 요약해줘요. 제가 뭐 남편한테 얘기를 할게요.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이 김건희 여사는 특이한 게 서울시장 여론조사도 궁금해했다고 명태균 씨한테 이거 1000개 뭐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최근에 네. 이 김건희 씨의 이 여러 가지 행적을 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오지랖퍼다. 오지랖퍼? 안 키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다 근데? 모든 거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본인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본인 남편이 뭘 하면은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해야겠다. 네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판들이 다 흔들리겠고, 참 이게 이 과도한 자기 확신인데 본인이 국정을 개입해야만 그나마 대한민국이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보궐선거, 대선, 경선, 대선 가운데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서도 다 개입하잖아요. 보세요. 최재형 목사하고 얘기할 때 남북 문제도 제가 한번 풀어보겠다. 그렇지, 자기가 하겠다 그랬지. 이건 안보 문제. 그다음에 외교 매일 따라다니죠. 순방 갈 때. 맞아요. 못 믿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게. 또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당무 개입하죠. 한동훈 대표한테 문자 보냈죠. 당무 개입이에요. 그다음에 공천 개입하죠. 네네. 공천 선물로 주죠. 그러니까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고속도로 걱정해서 아니, 게다가 그것도 있고. 원희룡도 김건희 여사가 뺀질해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보궐선거 종로에 못 나갔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그냥 국정을 총괄하려는 이 오지랖병에 걸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준석을 또 띄워주려고 외교 무슨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거기에 또 추천도 했다 그러고.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에 그 얘기 들었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준석을 외교부에 보내야 된다 이런 소리 사실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렇죠. 기억 안 나요? 난 기억이 명확히 나는데 이준석이 영어도 잘한다 그러면서 외국도 물을 먹었잖아요. 하버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 후보로 이준석 얘기도 나왔었어요. 솔직히 잠깐. 근데 이제 이준석이 나는 그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혁신위원장 하고 있는 이 여당의 이 높은 분에게 찾아와서 얘를 이거 시켜야 된다. 어떻게 이딴 말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런 말을 왜 들어주고 앉았는지 그것도 황당한 모르겠는데 몽땅 다 보니까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그냥 다 이걸 좌지우지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루트에 따라서 공적으로 논의해서 뭐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네, 그 세력이 네. 웃긴 세력이다. 네. 그 세력이 뭐 능력이 없는 세력이다. 그렇게 평가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할 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시켜가지고 1000개 샘플 돌려가지고 여론조사를 받아봤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여기 사실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대번에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냥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면 선거 상황이 궁금했으면은 주변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선거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그 당시에 그 좋아했던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선거 잘 되고 있어요? 밥 잘 챙겨 드세요? 뭐 전망이 좋아요?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 시켰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선거 상황을 총괄했나? 이 그러니까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거죠. 서울시장에 내보내려고 하거나 자기가 그렇죠. 생각하는 후보가 있거나 자기가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무슨 자기만의 어떤 구상이 있거나 그걸 관철시키려고 했거나 뭔가 지방 근데 그 시점이 뭐 그런 후보를 후보를 모색하거나 그런 단계도 아니거든요, 사실. 네. 지방선거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서울시장 선거를 최소한 김건희 여사가 나름의 어떤 입김을 넣어가면서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게 치러졌는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치렀다 치면 그런데 이 여론조사 그러면 비용 지출을 했는가? 지금 이 돈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비용 못 받았다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선에도 이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이런 명태균 씨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활용한 거에 대해서 지금 돈 못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돈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비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출할 수가 없었던 것일 테고 네. 공식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 지출이 안 된 비용을 주지 못한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득을 줘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네, 네, 그게 네. 김영선 의원 공천이라든가 창원 산단에 뭐 예를 들면 가서 부동산 개발업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이어진 거고 그렇죠. 그게 부정부패나 비리로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비리로 이어지는 겁니까? 국정 개입이, 공천 개입이, 당무 개입이 황당한 비리나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명태균 씨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지금 파악해가지고 다 이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이번 건이 좀 네. 다른 점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선거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건 거잖아요. 너무 많죠,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거쳐서 그러니까 창원 의창의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치러지는 네. 그 보궐선거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돼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까지 돌려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럼 지방선거 전반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 기자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도 김건희 여사가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고도 정진석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모로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무렵이 지금 2022년 5월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관저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선에서 남편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최고 권력 실세로 이미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여권 내에서 행사했다. 선거에도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이번에 튀어나왔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그해 11월부터 창원 산단에 개입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네.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가 명태균 씨가 직접 소통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녹취록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렵까 거기에 또 9월 11월에 뭐 앙코르와트 가니 또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니 그런 얘기가 쫙 그냥 연결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처럼 자기는 그러니까 그 경선 이후로 뭐 연락을 끊었다고 얘기하지만 네네. 그것도 제가 볼 땐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이미. 2022년 11월에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황종호 행정관 그 어. 대통령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지금도 실세로 군림하고 있는 네네. 한남동 라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준석 의원이 10월 말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를 단절시켰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이후에도 지난 총선까지 쭉 김건희 여사하고는 연락을 하면서 뭔가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선 때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통해서.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길을 쓰고 이거를 지금 이 교수님하고 뉴스타파를 그래서 길을 쓰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겁니다. 막으려고. 왜냐면은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하는 어떤 대가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스모킹 건이 여론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해준 거에 대한 대가로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근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황에 대한 증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명태균 씨가 증언하는 거, 요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명태균 씨는 조용히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권력이 네. 명태균 씨를 조용히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별도의 어떤 뭐 검찰 수사에 있어서의 이득을 뭐 제공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별도의 뭔가가 작용하고 있어서 명태균 씨가 조용히 하면 이 여론조사 관련된 어떤 대가관계나 이런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지금 새롭게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물증이 지금 다른 경로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 우리 신 교수님과 뉴스타파 보도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우길 수 있냐면 이게 그러니까는 그거랑 똑같아요. 윤석열 커피 보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신 교수님이라는 분은 민주당에서 공천받고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뉴스타파는 괘씸하게도 윤석열 커피 보도, 사실은 윤석열 커피 보도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윤석열 커피 보도라는 걸 해가지고 작정하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후보를 막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아주 괘씸한 언론사다. 이 둘이서 짜고 지금 보도를 이렇게 꾸며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려고 몰아가기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면서 요거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보고서 나온 거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신뢰성을 지금 방어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몰아갈 거거든요 지금. 요런 작전이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뻔할 뻔짜죠. 이게 제2의 고발 사주 사건이에요. 그래요? 문건이 가가지고 거쳐가가지고 도달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과정에 중간에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웅 전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가긴 갔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러면서 부인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꼬리를 딱 잘라버린 거잖아요. 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선 캠프까지 갔어. 네. 갔으면 일단 명태균하고 대선 때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이 됐다고 하고 또 중간에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용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용으로 갔다. 여기까지 당사자들의 녹취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있는데 거기 캠프까지 갔는데 어느 루트로 갔는지 그리고 진짜 대통령한테 그게 영향을 미칠 만큼 뭔가의 그 긴밀한 루트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좀 확인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만 잘라버리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가 없지.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늘 쓰는 방식인 거예요. 고발 사주 사건 때도 그때 이거 그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되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일단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육성입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여사가 궁금해. 한번 볼까요? 1000개. 네네네. 예,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 궁금하대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돌려줘요. 네, 1000개 바로 해서 여사가 달래.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은 참 관심이 오만 가지에 다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종로에 보궐 나가고 싶어 했을 때도 자기가 원희룡 장관의 부인에게 수행을 부탁했는데 싫다는 이유로 원희룡 잘라야 된다, 보여주면 안 된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냥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해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을까요? 왜 그게 이럴까요? 사실이라면은 부부가 진짜 큰일 난거 아닙니까? 닮았네. 어. 공사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명태균 씨의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거 결과가 궁금해했다. 네, 이제 워딩만 보면은 궁금해했는데 명태균 씨가 알아서 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이제 이 문장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중요한 큰 문제는 거는 아닌데? 연계시키는 브릿지가 되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의 공천뿐만 아니라 뭐 각 광역단체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천에 있어서 판단을 했구나. 네. 그냥 판단을 하려고 궁금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그 판단을 한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판단만 하고 앉아서 이렇게 될 거야? 저는 판단을 했으면 본인이 직접 나섰거나 아니면 본인의 남편을 통해서 나섰거나 아니면 당내에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소통해서 나섰거나 라고 좀 추정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이 수사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서의 정치자금법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명태균과 김영선만 딱 해서 털지 말고 털어서도 안 되고 결국에 이런 녹취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결국엔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허투루 넘길 수는 없다. 근데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한번 해봐요. 그 말이 이건 맞네. 진즉에 기소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아이고, 캠프는 아이고. 말할 이 정도 정도까지 없고 나왔으면은? 송영길 대표 아이고, 참. 수사하듯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따지고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뭐 녹취가 직접적인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정근 씨랑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든 거를 가지고 송 대표를 어떻게 했어요? 압수수색을 그냥 본인 딸 집까지 탈탈 털고 본인의 어떤 연구소까지 다 해서 완전히 뭐 그냥 뭐 사람을 정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수사 안 하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만약에 수사했으면은요 김건희 여사 털어가지고 별건으로 가가지고 도이치까지 가고 다 갈 수도 있는 양평까지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이야, 자기가 진짜. 그걸 다 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못 뒤지는 거야.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치.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럼 최소한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 저렇게까지 범죄 악마화 시켜버리는데 이 정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은 이런 건에 대해서 같은 잣대 정도는 들이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한다는 거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왜 그럼 김건희 여사가 서울시장 특히 왜 서울시장 관심이 선거에 있었을까? 관심이 있었을까?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대선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캠프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개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끌어들인 사람들, 참모들을 전부 끌고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아마 있다고 해요. 황종호 아까 대표적으로 말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일정부터 시작해서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를 그동안에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가 다 보고받았고 네. 지방선거에서 내가 뭔가 한다고 하거나 영향력을 끼치거나 행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라도 한마디를 할 거면 할 수 있으려면 뭐라도 건덕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 지금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말을 건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용도로라도 필요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 이전에도 그런 게 대선 기간 동안까지 81차례에 걸쳐서 조사 계속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이미 입맛이 길들여져 있었을 것이다.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지방선거에도 그런 행태를 똑같이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제가 거예요. 지금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서울시장 여론조사 궁금해해가 지금 2022년 5월 30일 통화 녹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뉴스공장 가서 공개한 통화 녹음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가 의뢰했다, 부탁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한번 돌려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거냐면 2022년 3월 23일 거예요. 2022년 3월 23일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준석 의원은 궁금해했고 김건희 여사는 2022년 5월 30일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궁금해했네요. 이게 3월하고 5월하고 이제 2달 정도 요때가 사실은 그 지방선거 기간이잖아요. 둘이서 한 명은 경기도를 궁금해하고 한 명은 서울시를 궁금해하고. 이준세가 부탁을 해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무 뜻이 없을까요? 근데 그 3월은 네. 아마 그 확인을 일정을 해보시면 네. 경선이 안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김은혜의 경선이 안 끝난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인데 경기도지사 선거에 뭘 궁금해했는가 여론조사까지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죠. 그리고 그 비용 지출도 지금 안 한 것 안 하고. 같은데 본인은 지금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거는 5월 30일은 이미 후보 확정 다 되고 이제 진행 중인 거잖아요 선거가.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서울시장 잘 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가 궁금해했던 거는 대표로서 무슨 전체 상황을 궁금해한 거냐에 있어서는 그건 제가 볼 아닌 것 때는 같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까 말까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이제 좀 유승민. 그렇죠. 그치, 유승민을 밀려고. 유승민이 경쟁력이 있는 거냐? 어떻게 해야지 뭐 이게 좀 엎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렇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5월 말에는 5월 30일에는 이미 그런 단계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경선 끝난 거 경선이나 뭐 이런 거 다 끝나고 이제 선거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 대표가 누굽니까? 이준석입니까? 김건희입니까? 이게? 그러면 2022년 5월 30날 여론조사 대상은 누구였어요? 그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세훈, 송영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론조사. 그러면 오세훈이 될까 말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 근데 실제로 그 조사 결과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상당한 격차로 송영길 후보를 누르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사실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고 그쵸, 그건 여론사 다 결과도 우리가 나오고 알고 다 있었어요. 하고 있었던 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왜 굳이 시켰냐고. 그치. 왜 궁금하지? 왜 굳이 보고를 받으려고 했었냐고. 보고를 하려고 했었냐고.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것 말고 김건희 여사가 뭔가 카드로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지휘하거나 개입하거나 할 때 그걸 가지고 말하기 위한 용도로 그렇죠, 했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그 전에도 계속 뭔가를 말음처럼 명시가 했던 거예요. 마름처럼.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해 준다거나 이런 것처럼 뭔가 둘이서 소통을 할 때 아, 요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고 제가 보고 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관계들이 계속 유지가 됐다고 알겠습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라고 운전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또 배 땡땡 예비 후보가 있어요. 이분들이 김건희 여사를 보러 아크로비스타에 갔었어요. 네. 그랬는데 못 보고 내려왔다가 첫 번째 이제 얘기예요. 왜? 그날 너무 바쁘고 그 집에 재판이 있어서 재판 준비 때문에 힘들었다. 근데 그걸 명태균 씨가 데리고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데리고 간 게 두 군데인데 하나는 김종인 대표가 있던 광화문 오피스텔. 그래서 독립군 자금 되는 사람이요. 먼저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 이제 직접 얘기한 사람이 김태열 소장이죠. 그 다음에 또 명태균 씨가 그 기사와 함께 배 땡땡을 데리고 아크로비스타에 갔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날 마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이 바빠가지고 인사는 못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명태균 씨가 그 운전기사와 함께 서울에 올라갔대요. 예, 그래서 그때 김 여사를 만난 적은 이제 없는 것처럼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신 분은 김 여사를 만난 것으로 얘기는 지금 되고 있어요. 왜? 운전기사 하신 분이 직접 자기가 자랑을 했으니까.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한번 싱크 들어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너 부른다. 너 가서 그 차용증 그 해소하러 갔었고 서울에 네가 대선 때 계속 한 5, 6개월 동안 계속 다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걔 데리고 김건희 소개시킨다고 가가지고도 그날 못 만나고 김정희 위원장을 데리고 또 내가 전에 한번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가셨다며 광화문에. 또 김정희도 또 그 백이 또 그때 또 데리고 갔대요. 그때도 가고 네.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다음에 명태균하고 같이 갔을 때 김건희는 여사를 봤대요. 가서 인사하고 나왔대. 그 김 씨가? 예. 백이하고 같이 갔는데 참 그때는 이제 같이 소개시킨다고 못 만나고 왔을 때. 못 만났고. 예. 이제 그 다음번에 어디 갔을 때. 네. 그 함성득 교수가 너는 어디 비행기 타고 왔냐 하니까 아니 차 타고 왔다 하니까 누구냐고. 네. 그러니까 네 나랑 같이 온 친구가 있다 하니까 아유 올라와서 그 형수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라고. 그래서 함성득 교수가? 예. 그래가지고 김기가 가서 여사를 인사하고 나왔다 하더라고. 얼굴 한 번 보기는 봤대. 나는 안 봤어. 저 함성득 교수는 저한테 자기는 명태균을 만난 건 인정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은 잘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일단 잘 모른다. 그래서 배 땡땡을 뭐 같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김 땡땡 운전하신 분도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명태균 씨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 건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 말에 약간 함정이 들어있어요. 제가 사실 함성득 교수가 저한테 전했을 때 그 말을 제가 안 했는데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배 땡땡 씨가 서울에 올라가서 여사를 만나려고 원래 처음에 했을 때는 그건 이제 여사를 만나려고 시도했던 건 확실하거든요. 배 땡땡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명태균, 김 운전하는 김 근데 옆에 배 땡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3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옆에 2명이 이제 있는 거죠. 함성득 교수가 명태균만 안다 하더라도 2명이 있는 건 이제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에 못 만나고 내려갔어요. 근데 다시 올라갔어요. 라고 했을 때 함성득 교수는 나는 명태균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거는 봤는데 내가 데리고 올라가서 인사시켜주지는 않았다. 이제 이게 함성득 교수 말이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가 함성득 교수 말대로 그 배땡땡을 데리고 가지 않은 날은
서울에 누가 갔느냐? 명과 김만 간 거예요. 그러면 명 옆에 한 명만 있는 거지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함성득 교수는 내가 여러 명 있는 거 봤다고는 말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인사시켜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말하죠. 그럼 일자가 헷갈리는 거네요. 뭔가 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가 지금 좀 이상하죠. 본질적인 거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부라고 해야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주지를 방문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많은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고 살지만 제가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를 모시고 네. 가겠다라고 약속 잡아서 오케이를 받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부부가 네. 대선 전도 어렵겠지만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네. 부부가 명태균 씨가 어떻게 해서는 연락을 해서 누구누구를 데리고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불쑥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신분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지금의 행적들을 보면 긴밀하게 대통령 부부와 끊임없이 신뢰를 얻고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모 씨, 김모 씨가 이분들이 지금 이 돈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그리고 나중에 김영선 전 의원이 이 사람들의 돈을 보전해 준 것이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본인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어떤 관계를 과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용도로 쓰였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뭔가의 큰 고마움을 얻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기서 확정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수사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는지 좀 포렌식에서 나오는 좀 파일들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명태균 씨 지금 깡통 돼서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제가 보세요. MBC에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배모 씨의 녹취가 있어요. 이 녹취를 끝까지 들어보고 나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가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내가. 소개시켜준다고 데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김건희를 만나요?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만나요? 코르피스타에 누구 한 사람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 함성덕 교수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게 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함성득 교수가 있어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배모 씨가. 근데 함성득 교수는 나 배모 씨 모른다. 만난 적이 없다. 내가 누구 데려간 적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말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 다 틀리거든요. 이상하죠. 그러죠. 이게 김태월 소장의 말, 배모 씨의 말, 또 그다음에 운전하셨던 그분의 말, 명태균 말, 여기 함성득 교수 말 사실은 다 틀려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어쨌든 누군가는 만났어. 함성득 교수 덕분에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뭔가 네. 맞춰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대선을 끝나고 난 다음의 상황이잖아요. 네. 대선 때까지 여론사를 81차례 돌려가지고 어찌 보면 명태균 씨는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돈은 계속 나갔고 그리고 예비 후보들한테 돈을 받아서 떼우기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지금 자기는 신용불량 상황이니까 네네.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약속까지 했고 공천받게 해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비 후보자를 저렇게 소개시켜주겠다고 데리고 간다고 하면 일정하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라고 과시하거나 보여줬을 가능성, 보여줘야 됐다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은 3월부터 5월 사이쯤 언저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지금 그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도 여사 통해 가지고 내가 공천 받았어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때 나오는 거니까 그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근데 높다 보세요. 이렇게 저게 보이고요.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배모 씨가 어쨌든 아크로비스타까지 간 것도 인정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함성득 교수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함성득 교수를 왜 만나죠? 배모 씨가 만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 함성득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굉장히 친밀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뭐 그 전에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돈을 냈기 때문에 공천을 그러네. 위해서 돈을 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말씀드리는 내려면 거는 그들이 가깝다는 걸 알려줘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종의 돈 낸 거에 대한 보증으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게 보증이 되려면은 김건희 여사를 만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야
봐야 되는 건데 그때는 지금 근데 함성득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함성득이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 부부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가깝다라는 사실은 대중적으로는 최근에 알려진 거잖아요. 최근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명백 교수랑 같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비선인 것처럼. 네, 나는 비선이다 이러면서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함성득과 만나가지고 이 어떤 이 보증이 된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데 그렇죠. 대선 때 함성득 교수를 만나가지고 그냥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는 그것에 불과한 함성득 교수를 만나가지고 함성득 교수를 만나게 해줬다면 내가 신뢰가 가요 이래가지고 돈을 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 각자의 진술이 안 맞는 거를 각자의 진술이 안 맞는 이유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인 건데 복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 왜 돈을 냈느냐로부터 추적을 해 들어가면 몇 가지 진술은 우리가 뭐 이 거짓이다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판단을 해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자기 입장에서도 당사자 입장에서도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네. 왜 돈을 줬느냐에 대해서 네. 이게 어쨌든 법적 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내가 그 미래한국연구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냈어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어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히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죠.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지어내는 거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지금 이 진술을 봐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대선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지금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 받기까지 뭐 향수도 받고 책도 받고 했던 기간이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예요. 네. 관절을 9월에 옮기게 되고요. 한남동으로 옮겨간 게. 네. 그럼 그 사이에 그 아크로비스타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진짜 다 찾아왔다는 얘기가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온갖 공천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사람들을 만났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때 방문자가 누구였는지 이런 거. 최순실 국정농단이 결국은 대통령실 출입 기록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그거 다 알겠습니다. 폐기했다고 하지만. 자, 중심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광고 보고 뒷얘기 나눌 건데요. 가지 마세요. 지금 뒤에 할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 채널 고정 부탁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유심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하게 되면 최대 40만 원, 그리고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요. 삼성 55인치 TV를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한 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입 시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요.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스테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을 합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을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게요. 또 명태균 씨가 산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모님에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싱크가 또 있어요. 이것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조성한 제1창원 국가산단 첨단기계 산업 국가돼 있잖아요. 그 폰트로 그 밑에도 똑같이 해달래요. 윤석열 거기에 위로 올려서 지금 윤석열 넥타이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공간이 많잖아요. 네.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네, 이거는 사모한테 부탁하는 거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항상 김건희 씨를 여사 혹은 사모 이 두 단어를 불렀는데 국가산단을 사모한테 부탁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모가 그만큼 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여기가 아닌데 여기를 산단 지역으로 해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으나 네. 뭐 명태균 씨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사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인이 왜 창원의 산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본인이 이득 아니고 아니면 본인 애국심 애양심이 넘쳐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명태균에게는
말하자면 꿀단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녹취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투자 안 하나 봐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기는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투자를 했으면 이제 뽑아 먹어야 되는데 잘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이 창원산단의 부분들이 말하자면 공천을 김영선 전 의원 부분까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획득을 하고 나서 되는구나, 투자를 했더니 되는구나 생각하니 일단은 산단 부분도 과감하게 밀어붙였던 거 아닌가. 일단 이거는 상당히 김건희 여사가 어떤 단순한 민원이라고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산단 부분들은 여기가 되면 다른 데가 포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의 절차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만큼 큰 사건이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대선 기간 전까지 여론조사를 계속 돌렸잖아요. 반복적으로. 그것 때문에 명태균 씨는 부채를 안는 거랑 다름이 없게 됐어요. 그 대선 끝났어요.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만나서 돈 받으러 간다고 얘기를 했다며요. 강혜경 네, 씨한테. 네, 네. 비행기 표까지 끊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올라갔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돈 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윤 대통령한테 코치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면 돈을 주는 순간 이미 딱 걸리거든. 명태균한테 100% 명태균한테 발목이 잡힐 거거든. 못 주고 대신에 그럼 원하는 게 뭐야? 공천을 김영선 공천 대신 줄게.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돈이 지금 어디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선거 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선거 비용 일부를 김영선은 보전해주고 나머지 세비를 반을 받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돈 나올 구멍이 뭐가 있어? 만약에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하면 산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돈을 만들 수 있을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산단 문제에 개입을 했고 네. 2023년 그러니까 2022년 11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산단 결정되는 게 2023년 3월 3월이잖아요. 15일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에 김영선 강혜경 통화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선거법 얘기가 나오고 공소시효 내용이 나오고 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게 여전히 해소가 안 됐던 거예요. 그거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자기네끼리 말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네. 상황에서 김영선이가 말을 맞추라고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로 계속 뭔가가 서로 간에 삐거덕대는 상황이었다. 강혜경 씨가 결국 명태균한 사람하고 등을 돌리게 된 것도 돈 문제잖아요. 결정적으로는. 그러니까 국가 산단 문제를 만약에 명태균이 본부장이라는 뭐 직함을 달고 있던 어쨌든 간에 주도하고 네. 자기가 그걸 안내하고 위치까지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네. 어떤 방식으로든 이 건에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있었었던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동업자까지 끌어들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 국정의 부담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네. 이 11월 달에 이걸 할 때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11월 앙코르와트 맞아요. 얘기가 11월 12일이잖아요. 그 11월 12일 날 그 앙코르와트를 안 가고 김건희 여사가 그 멋진 사진을 찍는데 11월 12일 아닙니까? 그 앙코르와트 대화라는 거는 그 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전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11월 23일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미 한 2022년 한 6월 달에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이 용산에서 이 이상한 사람들은 조금 정리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그래갖고 2022년 8월 달에 막 건진법사를 우리가 지금 처리했다 뭐 이런 거를 막 묻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건진주의보를 막 내립니다. 네. 그 건진이 오면 상대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막 하고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자기들이 관저에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명태균 씨랑은 멀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뒷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11월 달에 그 앙코르와트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명태균 씨가 꿈자리가 안 좋은데 혹시 여사님 뭐 해외 순방 일정 있으세요?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답을 안 하잖아요. 답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부님이 뭐 이거 비행기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감동해가지고 명태균 선생님, 명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대화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대화가 이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로 코드가 맞은 거죠. 취미의 코드가 맞은 겁니다. 원래는 명태균 씨가 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8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 코드가 맞으면서 정리가 안 되고 김건희 여사가 명 선생님은 역시 대단해. 다시 한번 감동을 하면서
코드가 맞으면서 산다는 얘기를 명태균 씨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 사모님한테 이거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이거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산단 이거 뭐 둘러보는데 가이드를 하고 이래가면서 자기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데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면 공천 받을 때 이제 김영선 의원이 다시 공천 받을 때 이번 총선 때 공천 받을 때 보면은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가 또 하나가 있었냐면은 그 보좌진 중에 이 창원 산단 전담 보좌진이 있습니다. 그 사람 빨리 안 자르면은 나 공천 받으라고 안 할 공천 받는 얘기 안 시켜줄 거라고 김영선 의원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맞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결국은 부담스러운 얘기가 됐구나.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에서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거 사단 나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치.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보세요. 무속 코드 나오죠. 결국은. 무속 코드와 그다음에 이거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해가지고 결국은 이거 해먹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 열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집약돼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거다 이건 결국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흥미로운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황정호 행정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인연이 단절된 게 2022년 10월 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어중이 떠중이 막 김건희 여사랑 연결됐고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대통령실 내부에서 경계하는 얘기들이 나왔을 거고 그래서 황정호가 결국은 비서 역할처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관저로 또 그 10월쯤에 관저로 공식적으로 한남동 관저로 옮기게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있을 때 여러 가지 있던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아 이거 문제가 많아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황정호 차원에서 명태균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계는 끊어버린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앙코르와트 얘기도 나왔던 앙코르비스타 아니고 네, 앙코르와트 11월에 앙코르와트 뭐 꿈 얘기는 어쨌든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11월 23일 날 산단 때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딱 잘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지. 아니면 계속 김건희 여사하고는 뭔가 소통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틈을 비집고 명태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지.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거 11월 23일 날 저런 식으로 하라고 명태균이가 얘기한 거는 실질적으로는 11월 13일인가? 네, 11월 14일인가 만들어져요. 11월 23일 날 그러니까 저걸 한다고 나오는데 통화는 실제 23일 날 저 자료는 11월 13일 날인가 만들어지고 그 자료의 주체적인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은 공무원 안모 씨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11월 15일 날 그것을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23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아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11월 11일 이 정도부터 자기네끼리 다 이런 좋은 자료를 다 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2022년 6월 27일 날 국가산업단지 개발 관련 업무 현황 보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2022년 6월 7일입니다. 이때 국가산단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산단으로 필요한 데는 어디고 뭔 어디고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하나가 되거든요. 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저런 서류가 만들어지기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전인데요.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신규 검토 기준으로 국가산단 지정요건 부합 여부나 인근 산단 미분양 상황 이런 것 등을 고려하겠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에 국가산단 관련된 이제 이 현황이 나오면서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 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창원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세종이 있어요. 세종이 어떻게 되냐면 세종이 지정 준비 중인 단지, 충주 바이오 헬스 등 4개 단지 지정 승인 신청 준비 중 돼 있어요. 이게 2022년 6월 27일인데 여기 보면은 충주 대소원면, 세종시 연서면, 청주시 흥덕구, 오송, 논산시 연무. 근데 실제 3월 15일 날 2023년 3월 15일 날 발표되는 거에는 세종이 빠진단 말이에요. 창원이 들어가고 여기 그러니까 세종이 원래 들어가려고 미리 2022년 6월부터 준비돼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미 얘네는 일을 잔뜩 해놨는데 갑자기 창원에 들어가고 갑자기 세종이 쫙 빠져버린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9개월 동안 무슨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거기 아까 여사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왜 이게 바뀌었느냐? 2022년 3월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 그리고 6월 달에 김영선이가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거든.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이기고 그렇죠. 네. 이 모든 것들을
저기 명태균이는 자기는 뭐 관여 안 했다 하지만 내용 보면 다 나오고 산단에 관여했던 여직원을 그다음에 잘라라 말아라 안 그러면 내가 김건희한테 말하겠다 이딴 말이 계속 나오거든. 이걸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과연 정말로 이 사람이 아무나 상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야. 대놓고 해먹은 거죠. 대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허세로 나 김건희라는 사람하고 친해. 그거 아니야. 이런 진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맞아요. 만들어서 내가 사모님한테 줄 거거든, 부탁할 거거든. 이 정도는 허풍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세종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세종에 계신 정치인들 잘 아는데 네. 이 산다는요 늘 그쵸? 염원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자기네 지정 신청까지 하고 다 준비 다 해놨는데 6월 때까지도 자기네가 다 이미 그 4개 중에 들어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없어져 버려? 저는 이거 김건희 여사 옆에 한 사람이 설계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를 그런 식으로 해먹었거든요. 네. 이거 되게 이것도 중요한 비슷하고, 문제예요. 네. 우리 이거 팝시다. 네. 앞으로. 이거 냅다 파야 이거 냅다 팝시다. 그러면은 창원 근처에 땅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힘듭니다. 자, 오늘 정치본색 서영지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